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한TV 엄현석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가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마당이 있고 예쁜 잔디가 깔려 있으며 큰 강아지가 한 마리 뛰어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영장까지 딸려 있는 집이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세법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어떤 주택일까요? 시가가 9억 넘는 주택? 아니면 시가가 15억 넘는 주택? 정부에서는 고가주택 매입에 사용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전수 분석해서 환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뭘까요? 시가 9억이 넘으면 고가주택일까요?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이미 9억을 다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서울 지역의 아파트 한 채는 다 9억이란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9억, 15억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겠다. 내 소득 상태로 봤을 때 저 집을 어떻게 취득했을까? 취득이 가능할까? 이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흔히들 자녀가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리면 그 전세금을 부모님들이 일부 지원해주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증여세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아예 그냥 기준 금액을 정해주든가 이런 모호한 기준으로서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재량권만 주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어떤 특정 금액, 기준 시가가 됐든 시가가 됐든 특정 금액 이상일 때 발생하는 제재들, 그 제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자, 먼저 실거래가가 3억 이상이 되면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3월부터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규제 대상 지역은 시가가 3억 넘는 주택 무조건 쓰셔야 되고,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부모나 친족들에게 증여받았는지, 상속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취득했는지, 또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했는지, 또 그 밖에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취득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이 작성하면서 이와 관련된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돼서 증빙서류만 15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주택을 매도했을 때도 매도 후에 그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물어봤다고 하네요. 매입에 있어서 자금조달 계획서 쓰는 거는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는데, 매도했는데 매도 자금을 어떻게 쓸 건지를 물어보는 건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음으로 기준 시가가 6억을 넘는다. 이랬을 때는 내가 8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도 그 임대주택이 기준시가가 6억이 넘으면 종부세 감면해줬던 걸 이제 안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8년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계산해서 빼주는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준시가가 6억이 넘는 주택은 종부세도 내야 된다는 거. 기준시가가 9억 초과했을 경우에는요,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주택을 임대했을 때 9억이 넘고 월세를 받고 있다면 이번에 바뀐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요건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있는데, 소득은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9억 넘는 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준다면 소득은 발생하지 않아서 괜찮은데, 이 재산 자체가 기준시가 9억이 넘어버리면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가가 9억이 넘는 주택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LTV가 강화돼서 예전에 나왔던 대출보다 더 적게 대출이 나오게 되죠.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택연금이 아직까지는 시가 9억 이내의 주택만 가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가 9억 넘으면 주택연금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 9억 넘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시가가 9억 넘는 주택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전세자금 대출을 즉시 회수해 갑니다. 그리고 내가 1세대 1주택이라도 시가가 9억 넘는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또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9억일 때는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으로 시가가 15억이 넘어가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주택을 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금액대별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가 9억 넘었을 때 규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서울 집값은 좀 멈춰섰지만 다른 주변 지역으로 지금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고위직들 787명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다주택자가 36%나 되고요, 집 3채 중에 한 채는 강남에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 10명 중에 8명이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정책 다 세금 정책, 대출 규제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 정책들이 지금 먹혀서 집값이 내려갔냐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집이 강남에 있어요. 근데 내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 집값이 떨어지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뭔 개소리야! 계속 이런 식이면은 언젠간 그 정책, 규제에 내성이 생겨서 더 끝없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장벽을 치면서 거기 살던 사람은 계속 거기 살고 진입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쉬운 집을 많이 지으면 되는데 지금 뭐 임대주택만 늘리려고 하고 있고 서울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 내 집을 갖고 싶어 하지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지 효과가 있지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임대주택만 공급하면 그게 뭐 진짜 공급인가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